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쌓기 위한 여정. 후레쉬를 들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역사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라는 기나긴 시간을 매우 빠르게 달려갔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앞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것은 이번 여행의 스타일이다. 배낭여행 스타일인지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 스타일인지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자.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행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관점이다.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한다. 이런 일은 매우 상식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탁자 위에 유리컵이 놓여 있다. 그런데 실수로 이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유리컵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던 상태를 A라고 하자.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컵의 상태는 항상 A에서 B로 향하지 절대 B에서 A로 향하지 않는다. 깨진 유리컵을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리컵 조각들이 다시 탁자 위에 올라가 붙어있는 건 볼 수 없다.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한다.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은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의 토대가 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관점, 직선적 시간점이라고 한다. 살짝 켜볼까? 어둡고 눈 내리까니까 더 닮았어. 빨리 방 뺀 사람들 들락거리면서 사진 찍고 세금 쓰지 말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자꾸 번지수를 잘못 찾으시는 것 같다 이 말이지. 아, 좋습니다. 방 못 빼. 여기가 내 방이야. 직선적 시간관에 대비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옥 같은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한숨 돌리면 곧이어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온다. 점심을 먹고 지루한 오후 일과를 보내고 해방 같은 저녁 시간이 된다.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사 눈치를 보며 일거리 좀 만지작거리다가 퇴근하면 밤이 온다. 잠자리에 들면 오지 않기만을 바라왔던 아침 출근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은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다. 하루뿐만이 아니고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온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다.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야.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겠지만 그 봄은 새로운 봄이지 예전의 봄이 아니야.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출근 생각에 불안해진다.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봄옷을 준비할 거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내일을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내일도 아니다. 이렇게 시간이 되돌아오길 반복한다는 관점을 원역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이 있다. 시간이 직선적이라는 입장과 시간이 원형적이라는 입장. 물론 제3의 입장도 가능하다. 시간은 순환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진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이 그러하다. 용수철 모양처럼 말이다.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실제로 서양과 동양의 시간관을 형성했다.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했다. 원래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이었다가 목요일로 이제 변경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스도교도의 세계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후세계나 시간은 과거로의 후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반면 동양의 윤회 사상은 원역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탄생했고 성장하고 죽음에 이른 후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지나 다시 탄생을 맞이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삶도 반복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뤄진다. 우선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하기보다는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 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는다. 진보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직선적 시간관처럼 과거로의 회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며 그 나아감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이고 오늘보다 변화된 내일이다. 어제는 삐삐였고 오늘은 폴더폰이지만 내일은 스마트폰이다. 기술과 문명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한다. 스마트폰 다음에 삐삐가 다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다.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며 이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형성한다. 네, 목요일은 책 읽는 날. 재민님 어서오세요. 다음으로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관 큰 틀에서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는다. 대신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정보 삐삐는 아직 살아있다. 카페 가면 주는 진동벨 그거 삐삐 기술이다. 역시 역사는 잊으면 안 되는군요. 역사를 잊지 않아서 삐삐가 있다. 그 운명을 다 아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모셔오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너 사회에 있을 때 뭐 했어? 저 나이트 삐게요. 그럼 사람 모셔오는 거 잘하겠네. 형은 살아있을 때 뭐였어요? 물어보지 마. 사람 아니었어. 뭐였는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꿀틀한다고 해서 누가 밟았어. 초등학생이. 타살이었지.
명당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 예. 김복자 가자. 김복자 가자. 못하겠어요. 야, 너 이렇게 마음 약하면 어떡해? 너 못 데리고 오잖아? 너 다음 생에 똑같이 태어나. 저는 나이트 삐라서 상관없는데. 내가 지렁이잖아. 애기야, 너 아저씨 보이지? 저 아저씨랑 같이 하늘나라 가야 돼. 그럼 저 맛있는 거 가져갈래요. 하늘나라 가는데 맛있는 걸 왜 가져가?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주려고요. 너 그냥 여기 살아.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 다시 지렁이 되면 돼. 아, 마음이 약한 지렁이였다. 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적절. 너무 슬프다. 저승사자 극한 직업이네요. 다음으로 원형적 시간은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는다. 대신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것이 동양적 역사관의 특징이다. 동양에서의 혁명이 언제나 왕의 성씨가 바뀌는 역성혁명일 뿐 아니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순환적 역사관이 구시대의 산물인 건 아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 초원이 1687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관에서 파생된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짧고 굵은 여정을 앞에 두고 시간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시간에서 파생되는 역사관의 두 가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 이 두 역사관 중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틀은 진보적 역사관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역사는 시정은을 데리고 온 저승사자씨. 정, 은, 성별, 여, 응, 여. 야, 너 남자잖아. 오래 살아라 하고 잠깐만. 돌아감. 어디가 너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날 버트로 보고 뭘 알아? 아, 제가 이름이 시정은이에요. 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오히려 이득이긴 하다. 그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500살이 되는 거 아닐까? 이 두 역사관 중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틀은 진보적 역사관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역사는 발생한 사건들의 단순 나열을 넘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선. 어디 갔지 텍스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 두 가지. 인류의 역사를 5개의 시대로 나눠서 보려고 한다. 그래.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각각의 시대는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있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가 그것이다. 현대에만 이름이 없는 것은 특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현대사회의 끝에서 돌아볼 때 결정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미완이다. 이렇게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는 익숙한 방식은
우리에게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진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에 기인한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를 지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로 붕괴돼 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 시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예견은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공산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에 져서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물론 여기서의 역사는 대재앙이나 휴거나 묵시록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붕괴를 경험한 현대인의 자본주의에 대해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역사는 끝난 것 같다. 자본주의에선 말이다. 이렇게 간지럽지?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유연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변형하며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는 정말 끝난 걸까?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나마 인간이 찾아낸 최선의 경제 체제인 걸까? 이 문제는 이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판단해보자. 현대사회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자. 지금부터는 5단계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려고 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를 묶어서 설명할 거고 다음으로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설명할 거다. 두 부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 기간의 역사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변화했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자. 예를 들어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은 생산물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트랙터는 생산수단이고 트랙터에 의해 생산되는 쌀은 생산물이다. 도대체 이런 구분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여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죽자 살자 매달리는 두 여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조건이며 또한 기쁘게도 둘 다 부유하다. 차이가 있다면 A 여성은 1억 원 규모의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B 여성은 1억 원 정도의 빵을 소유하고 있다. 평생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 사람을 선택하는데 경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선택해보자. 당신이라면 어떤 여생을 선택해보겠는가?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인다. 아무래도 공장을 소유한 A가 더 안정된 경제력을 가진 것 같다. 왜지? 같은 1억 원이라도 A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이고 B는 생산물을 소유한 거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합해 부라고 하지만 같은 부라고 해도 생산물을 소비되는 반면에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끝없이 생산해낼 수가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 사회부터 근대 사회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안녕하세요. 주말이니? 그래도 조금 이게 좀 켜놓았지요. 물론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권력의 이동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의미이다. 네, 고기를 먹긴 했습니다. 물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의미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뒤에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농장 같은 것이다. 생산물은 생산수단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이다. 이런 물품을 재화와 서비스라고도 부른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면 재화, 눈에 안 보이면 서비스.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이 생산수단이라면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는 모습으로서 공급량이 언제나 수요량보다 많다는 특성이다. 여기서의 공급은 시장에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수요는 그러한 생산물을 사려는 욕구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해 마트에 제공하는 것이 공급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마트에서 우유를 구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수요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량은 과다하지만 수요량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산업화를 통해 발전한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근대와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근대와 현대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각각의 시대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원시 공산사회. 어느 날 생산수단이 탄생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으로 이제는 시기도 불명확한 원시시대까지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었다.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도 따먹고 풀뿌리도 캐먹으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가끔씩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면 A와 B는 협력해서 맘모스를 잡아먹는다. A가 이렇게 말했다. 네가 맘모스를 유인하면 내가 뒤에서 어무할게. B가 맘모스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맘모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둘은 평등하게 맘모스를 나눠 먹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원시사회는 원시공산사회라고 부른다. 공산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평화롭게 공존해오던 A와 B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성격이 깔끔한 A는 평소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취미가 있었다. 동물뼈는 동물뼈 따로, 과일 껍질은 과일 껍질 따로, 씨앗은 씨앗 따로. 그러던 중 A와 B는 씨앗만 버리는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농업혁명이 시작된 거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또 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그 결실로 삶을 유지하면 되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변됐다. 낮에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며 살림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해져만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A와 B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노동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년이면 함께 배고팠고 퉁년이면 함께 배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다들 가며 돌을 골라내던 A는 밭에서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힘을 다해서 바위를 들어 밖으로 뒤뚱뒤뚱 들고 나가던 중 그만 바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바위에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우연히도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 조각이었다. A는 고심하다가 이것을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쳤고 실제로 풀을 베는 데 사용해보았다.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보통 하루쯤 걸렸던 밭고랑 베기는 돌 조각을 사용하니 반나절만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되고 돌 조각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A는 그렇지 못한 B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했다. 여기서 우리가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다. 돌 조각은 곡물로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된다. 그리고 곡물은 돌 조각이라는 생산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사실 돌 조각을 농사에 이용하는 것이나 그로 인해 곡식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다. 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생활하게 된 것이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다만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곡식 생산량의 차이가 커졌고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다행히 아직 돌 조각은 독점하기 어려운 생산수단이다. B도 구하면 된다. 하지만 B는 아직 A가 돌 조각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다시 A와 B의 사회로 돌아와 보자. 이제 A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B의 창고와는 겸손하다. 겨울이 오고 A와 B는 자신이 모아둔 곡식으로 겨울을 났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B는 굶주린 배로 보릿고개를 버텨내고 있었다. 3일째 밥을 굶고 난 후
A와 함께 풀뿌리나 캐먹어야겠다는 생각에 B는 A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A는 아직까지 배불리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A의 창고에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충분히 남아있었다. B가 말했다. 여보게 A,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내가 맘모스를 유인하고 그랬지. 말 나온 김에 옛정을 생각해 곡식 좀 같이 먹지.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가 말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어.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만. 지시 관계가 발생했다. 이제 A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B는 지시에 따라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겉보기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A가 B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A가 가진 생산물 때문일까? 그렇다면 A의 생산물은 어디서 온 거지? A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왔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은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 재밌는 일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이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관계를 발생시킨 것이다. 슬프게도 아름다웠던 원시 공산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생산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B의 입장에서 보면 굶어 죽느니 A의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배불리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루어 보자. 비스녀 선수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하나를 더 기억해보자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 발생되는 권력. 이거 라라랜드 노래인데? 저 이 노래 좋아해요. 네? 이 목소리 톤이요? 알겠습니다. 고대 노예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그래요. 생산수단은 왕과 노예를 만들었다. 원시 공산 임명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생산수단은 왕과 노예를 만들었다. 원시 공산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A와 B는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왔다. 그리고 A와 B의 관계도 점차 고정되었다. A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왔고 이를 통해 B를 지배했다. 이제 A와 B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정되었다. A는 주인이 왕이 되었고 B는 A의 노예가 되었다. 사회는 계급으로 체계화되었다. 지배계급으로 왕과 귀족이, 피지배계급으로는 평민과 노예가 구성되었다. 원시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변했다는 것이다.
돌 조각은 생산수단으로서 더 이상 중요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 누구나 돌 조각을 사용했고 사회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다. 바로 토지, 영토였다. 이제 넓은 땅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다. 토지, 영토가 생산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모든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땅에서 자라는 곡식은 모두 지배자 A의 것이 되었다. 또한 A는 자신의 영토에서 살거나 자신의 영토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자릿세를 내게 했다.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A는 막대한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A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 일은 누가 할까? 토지와 영토에서 곡식을 수확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B다. B가 땀 흘려 노동해 가을에 수확을 하면 A는 그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서 일정량은 자신이 소비를 하고 나머지 일정량은 B를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한다. A가 B에게 말했다. 너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들다. B는 A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A가 자기 소유의 영토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생산수단이 중요한 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원시시대의 돌 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누비님 어서오세요. 진정한 생산수단은 토지와 영토 혹은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이다. 토지, 영토, 대농장, 공장이 돌 조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혼자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거대한 땅의 주인은 A 혼자일 순 있지만 A 혼자서는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A는 B를 고용해야만 했다. 즉,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대농장과 공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A는 자신의 생산수단에 대신 일해줄 수 있는 A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A가 소유한 생산물에서 지불한다. 그렇다면 A가 소유한 생산물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이 B의 노동력에서 왔다. 바로 이것이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이다.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한다. 정말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다. B는 바보인가? B는 자신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 모두를 A에게 주었고 A는 그 중에서 일정량만을 B에게 돌려준다. 노동은 오직 B 혼자만 했는데 B의 노동의 결과물은 생산물은 A와 B가 나눈다. A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B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 뭔가 잘못되었고 부당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B는 항상 A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장작을 패고 가축을 기르느라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몸은 단단하고 건강해졌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A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A는 평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피부는 허염을 걷고 팔다리는 가늘고 배도 나왔다.
A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B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A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이제 B는 A가 부르면 못 들은 척했고 A가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 설렁설렁하기 시작했다. A도 B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곧 알아채렸다. 조금만 뭐라고 해도 B는 가자비 눈을 하며 쏘아봤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는 어느 날 B를 불렀다. B는 구시렁 궁시렁 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A가 B를 가까이 부르더니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 사실은 신이야. 이후 B는 열심히 일했다. A가 일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나 번졌다.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A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B는 아무런 불만도 없게 되었다. 신은 요청된다. 지배자는 신을 부른다. 신이 진짜로 응답을 하거나 말 걸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지배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지배자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신이라는 언어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일수록 그의 신앙을 절실해 보인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지배자에 의해 신이 요청되었다고 해서 혹은 지배자가 자신이 지배의 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의 부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책 2권의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이 책 연관에도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역사적, 정치적으로 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또 그것이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의 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를 공고히 하여 막을 내린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했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모든 문명이 시작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대부분의 재정일치 사회를 말한다. 중세, 봉건제 사회, 계급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중세 봉건제 사회는 4세기부터 14세기 무렵까지 1000년 정도의 시기이다. 중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고대 말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이야기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다. 우리는 21세기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방금 1세기부터 4세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그리고 고대와 기원전 1세기, 기원전 5세기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고대는 기원전 1세기, 기원전 5세기 등으로 부르고 있다. 도대체 세기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그것은 잘 알려진 대로 예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의 탈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년으로 1세기의 시작으로 결정되었다. 역사적 사료를 고려하면 1년이 정말 예수가 탄생한 때인지는 아직도 의심스럽다. 대신 역사가들은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6년 사이에 그가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몇 년에 태어났을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몇 년에 태어났는지도 불명확한 예수라는 인물의 영향력이다. 도대체 생전에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 것일까?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친숙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지적 대화를 위해서는 당신이 불교도이더라도 무슬림이더라도 유교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더라도 최소한의 내용을 알아두어야 편리하다. 물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불편한 강요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류는 역사가 생각보다 불공평했다. 근대와 현대는 100번 양보해도 서양 중심의 역사이며 이 시기의 동양은 항상 지배받고 교화되어야 하는 식민지였다. 세계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서양임이 분명했다. 중국이 떠오르고 있었고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겨룰 것이라는 분위기가 동아시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나 중국의 변방에 붙어있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즐겨보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고 TV나 잡지 광고의 이상적인 모델로 서양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감상한다. 이러한 서양의 영향력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대신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로서의 서양의 영향력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대와 현대의 세계가 서구의 세계였음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서구의 문화와 종교, 사상의 뿌리를 이해해야만 한다. 서구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주말이니 서구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것이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 사조로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제우스나 아폴론 등의 자신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었다. 반면 헤브라이즘은 야훼나 여호와, 하느님 등으로 불리우는 유일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에 대한 역사적 흐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을 말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서구는 두 가지 문화를 뿌리로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도교. 만약 우리가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교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교의 핵심 인물인 예수와 유대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하자.
1세기가 되면 고대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성장한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때의 로마는 지중해를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거대 제국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국가였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문화적으로는 신과의 계약인 율법을 중시하는 독자적인 유대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예수님이 지금 기원전을 나누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현 시점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한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책에서. 왜 그런지, 어떤 사람이었었던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점을 넘어서 근대로 설명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 민족 종교가 유대교였다. 성경 아재 개그도 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우와, 그것까진 저 생각 못했어요. 쩐다.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아재 개그의 한계가 진짜 어디까지인가.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는 엄마가 마리아. 대단하시다. 성경 아재 개그 좋죠. 정말. 아재 개그보다는 일반 대사 쳐주실 때마다 놀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유대교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다. 이후 장성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일신의 뜻에 따라 예수의 가르침인 복음을 전파하러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았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당시 유대교 신학자 집단인 율법학자들과 충돌했다. 왜냐하면 예수는 형식화된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판단은 인정과 거부의 양극단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던 중 예수는 반대자들과 고소와 제자 중 명인 가리옷 유다의 변절로 잡혀갔고 로마의 유대 지역 집정관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기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로마는 일본, 이스라엘은 식민지 조선, 그리고 집정가 본디오 빌라도는 이토 히로부미 정도가 되겠다. 어쨌거나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는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유대 민족의 명절 중에 가월절이 있는데 이날에는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다. 미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어서 잡혀오기는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의 남다른 포스를 보고 처형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다.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북부 유럽인처럼 하얀 피부, 길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까지, 게다가 머리 뒤에는 후광도 있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예수의 이미지는 중세 회화의 영향이 큰데 중세 회화에서 예수가 북부 유럽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유럽 지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남다른 포스의 예수와 강도 바라바를 두고 유대인이 선택하게 했다.
유대인이 원하는 한 명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유대인은 바라바의 석방을 선택했다. 그것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어쩌면 적절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로마의 저항에서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였다. 정체가 불문명한 예수보다 현실적으로 민족을 대변하는 바라바가 유대인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잘 알려진 대로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후 골고다 언덕에서 생을 마감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했고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 초반 그리스도교의 기반을 닦게 했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지하 무덤이면서 동굴인 카타콤에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역사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4세기 분열되었던 로마를 통일한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박해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교를 로마 국교 중 하나로 인정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마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는 식민지 민족의 종교인 무속신앙을 일본의 국교로 인정한 것과 다른 바 없는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발생한 그리스도교는 세계적 제국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 전체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갔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알아보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세 봉건제 사회의 특징을 다뤄보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왜 모두가 이 기독교를 믿느냐 이러면서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래서 그랬군요. 로마라는 좀 큰 약간 그 당시 패권 미국 같은 나라가 그거 뭐지? 종교로 삼아서 그랬구나. 처음 알았네. 신기하다. 로마의 국교화였군요. 누가 설명을 하자면 그때 동로마 서로만 아니면서 동로마 왕 콘스탄티누스가 돈을 모으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오라고 해서 알아온 게 기독교. 아, 그렇구나. 또 감사합니다. 부가적인 설명 고마워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똑똑하다. 똑똑해. 또 뭔가 이 정치를 하려면 또 그 생각보다 진짜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책을 세계사 종교를 많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기도 했지만 많이 죽이기도 한 게 종교. 이건 마치 여름님이 치수분들의 돈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돈해를 유도하려면 치수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오려고 해서 알아온 게 수희님.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부정함. 이 주말이니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잔인하게 서로 죽이니까 같은 종교면 잔혹하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받아들여진 걸로 알아요. 신기하네. 그리고 그 제국은 오스만에게 멸망해. 오스만 제국은 엄청 많이 들어봤어. 좋아하는 것보단 빡치고 참을 수 없는 것들로 돈에 유도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서로만은 게르만족, 동로만은 오스만족이군요. 신기하네요. 승부사님도 탱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A와 B의 사회로 돌아와 보자.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원시 공산사회를 지나 고대 노예제 사회에 이르러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은 왕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것은 물질적 측면에서 왕의 권력을 확보해 주었다. 그런데 왕은 여기에 더해 신을 요청함으로써 정신적 측면의 권위까지 보장받게 되었다. 권력은 오랜 시간 동안 계급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중세 봉건제 사회가 되면 사회 계급은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국왕과 노예 사이에 성직자, 영주, 귀족, 기사, 농노가 생겨났다. 이 중에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은 영주이다. 영주는 성의 주인으로서 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장원은 쉽게 말하면 영주의 사유지이다. 직접적으로 영주의 영왕권에 놓인 까닭에 장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물은 영주의 것과 다름없었다. 즉, 장원은 영주의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권력을 갖게 된다. 여러 영주들이 한 명의 국왕 아래에 있었고, 장원도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봉토였지만, 영주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상 실질적인 권력은 영주에게 있었다. 영주들은 더 큰 권력을 위해 서로의 영토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해충돌은 영주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분쟁을 조율해줄 절대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이 빈번해지자 영주들은 자신의 장원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벽이 두껍고 높아야 적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세 사회를 거친 국가는 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유럽과 중국, 일본에 성이 있는 것은 그들이 중세를 거쳤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주들에 의해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국왕 중심의 집권적 체제를 유지했던 한반도에는 거대한 성이 없다. 약간 그 삼국지 얘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쵸? A는 왕이 되어 지배자의 삶을 받았고, A는 왕이 되어 지배자의 삶을 살았고, B는 농노로서 평이한 삶을 살았다. 기본적으로 중세의 모습은 고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명확했고, 사회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A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세가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에 있어서였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우주의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국왕은 신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인정받은 존재였다. 그 권한은 성직자가 인정해 주었고, 그 대가로 국왕은 성직자의 지위와 교회의 재산을 보장해 주었다. A는 여전히 생산수단이라는 물질적 측면과 종교의 인정이라는 정신적 측면 모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했다. 따라서 B는 A의 지배에 불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사회가 견고했던 것이다. 이렇게 안정된 사회가 가능했기에 중세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 견고했던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모티콘 잠긴 거요. 이모 재밌는 건 중세에는 이혼을 금하기 때문에 귀족들은 교황이 허락해야만 이혼을 허락했어. 근데 이 교황이 이혼권을 세일로 팔았다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까지. 근데 진짜 와 되게 뭔가 교황도 물론 이제 바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그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면서 속으로는 그 좀 약간 많이 헤쳐먹었겠네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지금 교황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 견고했던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었다. 첫 번째 원인은 상업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급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계급은 고대와 중세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또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장의 탄생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이 장치는 물을 끓여서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움직여 기계를 작동시켰다. 이러한 증기기관이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분업 시스템과 만나게 되었다. 분업은 한 명이 하던 복잡한 일을 여럿이 담당함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비는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혼자서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긴 다음 이를 말리고 재단해서 형태를 만든 후 마름질을 했다. 구두 한 컬레를 만드는 데는 보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분업이 도입된 후에는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 비는 혼자 작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작업을 함께하게 되었다. 각각이 일을 나누어서 자신의 일만 하고 비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두를 점검했다. 작업이 분담되니 일은 단순해졌고 빨라졌다. 그래서 보름이면 10컬레의 구두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효율적인 분업에 증기기관이 더해지자 폭발적인 생산력을 일으켰다. 공장이 탄생한 것이다. 증기기관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할 수 있었기에 비는 분업된 작업 단계 중 단순한 동작이 필요한 과정에 증기기관을 설치했다. 공장을 가동하자 구두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비는 공장을 소유한 공장장이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공장의 의미이다. 공장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즉, 공장은 새로운 생산 수단이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생산 수단과 생산물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다.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비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 불렀다. 부르주아의 뜻 자체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다른 말로 자본가 계급, 시민 계급, 유상 계급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국악인 A는 아직도 장원이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A와 B의 권력을 구분하기 위해 A의 권력은 구권력, B의 권력은 신권력이라고 부르자 시대와 사회는 하나인데 권력은 둘이다. 구권력은 신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예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교장이 혼자 지배하는 우리 교실은 평화롭다. 그러던 어느 날 옆 학교장이 공교롭게도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반은 하나인데 짱은 둘이다. 그날부터 각각의 짱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었고 짱들 간의 갈등은 첨예해진다. 이 갈등은 한 명의 짱이 반을 평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중세 후기의 시대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구권력과 신권력의 갈등은 심화되어 갔다. 왕인 A는 고민에 빠졌다. 언제부터인가 B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부르면 잘 오지도 않고 바쁘다며 하인을 보내기까지 했다. 가끔 공장장들과 회담이 있어 만날 때에도 무슨 말만 하면 B가 꼬투리를 잡았다. 요즘 공장장들의 태도가 미적지근한데 아무래도 B 때문인 것 같다. A는 고심 끝에 B를 불렀다. 잠시 후 B가 오긴 했는데 바쁜데 무슨 일이냐며 오만상을 찌푸리고 주머니에서 손도 빼지 않는다. A는 부하가 치밀렀지만 꾹꾹 누르면서 B에게 할 말 있으니 가까이 오라고 했다. B가 가까이 가자 A가 말했다. 이건 비밀은 아니지만 네가 잊은 것 같아서 사실 나 하느님이 구강하라고 시킨 거야. 나한테 계속 삐딱하게 하면 나는 괜찮은데 하느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B는 어디서 봤던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분해서 잠이 오질 않았다. 국왕놈은 돈도 없고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무섭지 않았지만 신은 달랐다. 산업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구 권력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구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신과 같은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 권력은 자신들의 정치, 사회 참여를 정당화해줄 신을 대신할 이론적 토대가 필요해졌다. 그렇다면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현실에서의 신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실 세계를 설명해주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세계를 주관해주는 역할이다. 우선 신은 현실 세계를 설명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세상은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지, 신은 모든 현실적 물음에 대해 궁극적인 대답을 한다. 다음으로 신은 사후 세계를 주관한다. 현실은 짧고 유한하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현실에서의 죄값에 따라 신에 의해 영원히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짧은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딜 만한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사후의 신이 대신 처벌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의 평가자이자 처벌자인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부르주아가 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정당화해주는 신부터 극복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신의 역할을 대신해줄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르주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했다.
이성은 신이 독점했던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다. 우선 이성은 현실적 물음에 답을 준다. 우리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여기에 왔으며 다른 생물종들과 다르지 않는 생물학적 존재이다. 우리가 땅의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중력이라는 힘 때문이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네. 이 중력은 만유인력의 다른 표현인데 만유인력은 우주 전체의 작동 원리이다. 리틀 보이, 아이고, 히로시마도. 리틀 보이, 핵, 그쵸. 알지. 이렇게 이성은 신을 배제하고도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성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과 정신에 대해 말할 수는 있어도 영혼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태도이고 종교의 환상에 젖어 있는 망상일 것이다. 영혼도 사후도 없다. 죽음은 신체 기능의 정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부르주아는 왕을 정당화하는 신을 대신해 자신들을 정당화해주는 이성을 성공적으로 세계에 입성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 사회계약설이라고 불리게 된 이 개념은 사회가 시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것은 신의 냄새가 남아있는 왕권 신수설을 대체하는 신 없이 사회를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가 신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되었다. 대신 구조가 명확해졌다. 구 권력인 왕과 영주들은 장원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종교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다. 반면 신 권력인 부르주아는 공장과 성업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이성으로부터의 권력을 정당성을 얻었다. 예상대로 일이 터졌다. 두 권력은 충돌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실 권력이 승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개별적인 사건을 알아보는 대신에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이므로 언급하고 넘어가자. 문명이 탄생한 이래 인류는 왕이라는 존재의 지배를 받아왔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 문제되시지 않았다. 평등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인류는 존재해왔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된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를 계기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대거 등장했다. 왕이 있는 세계에서 자유인이 난 왕 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왕을 몰아낸 후 프랑스 대혁명은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부르주아는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 A는 단두대로 걸음을 옮겼다. A의 모습이 보이자 민중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따가운 햇살과 함성 소리로 A는 정신이 없었다.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했으나 기도하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고 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없었다. 사실 성직자들을 보호해주면서 알게 된 그들의 권력욕은 프랑스 대혁명이 민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인데 이 개념이 아이러니하게 미국 독립전쟁에 프랑스가 참전해서 자유와 명예를 배워서 프랑스에 돌아가니 나라가 개판이네? 너희? 참 세상 일 모르는 일이네요. 사람 일 모른다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일도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프랑스도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얼씨근하고 도와줬다가 어려워졌다는 거 들었어요. 네. 탱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가 좀 무리하게 도와줬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비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프랑스 미국에게 최선을 다했군. 비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저 멀리 A의 목이 웃긴 건 프랑스 대혁명 후에 개혁파가 죽인 사람이 대혁명 때 죽인 사람의 몇 배가 넘어. 그래서 민중이 좀 그만 죽여 너가 황제해라 해서 황제된 애가 나폴레옹. 그렇군요. 신기하다. 정말 그렇게 또 일이 흘러가 버렸군요. 탱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부는 생각보다 심플한데 베르사유 궁전의 내부는 청작화와 장식들이 화려해요. 비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저 멀리 A의 목이 단두대에 놓이는 것을 보았다. 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교계에서 많은 학자와 친분을 쌓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있었지만 비는 그들의 무신론적인 말들이 어쩐지 찜찜했다. 무신론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저 멀리 신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A가 단두대에 목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곧 높이 오른 단두대의 칼이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높아졌다. 비는 충격적인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군중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왕이 죽는 순간인 동시에 신이 죽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해볼까요?